천일야화, 앙투안 갈랑역금,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이야기. 아부 하산의 이야기를 마친 셰헤라자드 왕비는 술탄 샤리아에게 다음날 이보다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녀의 동생 디나르자드는 딸이 밝기 전에 왕비를 깨우며 어제 술탄께서도 기꺼이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 어서 일어나 약속을 지켜달라고 청했다. 이에 셰헤라자드는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폐하, 중국 대륙에 매우 부유하고도 영토가 넓은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수도에 무스타파라고 하는 양복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복장이 무스타파는 몹시 가난했고 제단 일을 통해 버는 것은 그와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알라딘이라고 했는데 비난한 환경 탓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아주 못된 버릇들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심술궂은데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 덩치가 커진 후부터는 부모들이 그를 집안에 잡아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을 나가 길거리며 광장을 쏘다니면서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꼬마 개구쟁이들과 어울리며 하루 종일 놀다 오곤 했지요. 어느덧 알라딘도 자라나 일을 배워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칠 형편이 못 되었던 아버지는 아이를 가게에다 붙잡아 놓고 바늘 쓰는 법을 보이면서 가르치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르기도 하고 혼도 내보았지만 산만하기 그지없는 아들의 마음을 붙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알라딘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마음을 잡고 진득하니 앉아서 일에 열중하는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스타파가 잠시라도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그대로 도망쳐나가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곤 했습니다. 여러 차례 벌을 주기도 했지만 알라딘은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결국 무스타파는 제멋대로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는 크게 상심하게 되었고 결국 병이 들어 몇 달 후에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아들이 도무지 선친의 유업을 이어받으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가게를 닫고 재봉 도구를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화실을 자아버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아들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이제 알라딘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예 신경조차 쓰이지 않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질책을 할라치면 도리어 성을 내며 그녀를 위협하려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거치적거리는 것이 없게 된 그는 마음껏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과 어울리며 이전보다도 더욱 정신없이 싸돌아다녔습니다. 나이가 15이 되어서도 이런 일상은 계속되었고 노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차 무엇이 될 것인지 하는 미래에 대한 고민 따위는 아예 관심 밖의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한 무리의 불황아들과 광장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이방인이 광장을 지나다가 멈춰서더니 그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이야기를 쓴 작가들이 아프리카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악명 높은 마법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를 이 이름으로 부르려 하는데 이는 그가 실제로 고향 아프리카를 떠나 이곳에 도착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진짜 아프리카 사람이므로 매우 적합한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가 이 머나먼 중국 땅까지 찾아온 것은 어떤 은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상학에 정통했던 그는 알라딘의 얼굴을 보고 이 소년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 소년의 가족이며 성향 등에 대해 알아본 다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다른 아이들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부친이 양복장이 무스타파가 아니냐? 맞아요, 아저씨.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걸요. 알라딘의 대답에 아프리카 마법사는 그를 와락 껴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의 얼굴에 연신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알라딘은 그에게 왜 이리 우는 거냐고 물었죠. 아이고 얘야,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니? 나는 네 삼촌이란다. 너의 선친이 바로 내 형님이야. 여러 해 전 나는 긴 여행을 떠났었고 오늘 형님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려는 희망을 안고 돌아왔는데 대체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형님이 돌아가셨다니. 정말이지 그토록 고대하던 그 순간을 박탈당했다니. 이 가슴이 말할 수 없이 아프구나. 하지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너를 만났다는 사실이야. 넌 정말 돌아가신 형님을 쏙 빼닮았구나. 그래서 혹시나 하고 너에게 말을 걸었는데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 그는 허리에 찬 돈주머니에 손을 갖다 대면서 어머니는 어디 사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알라딘이 즉시 대답해주자 아프리카 마법사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푼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가서 어머니께 내 안부를 전해드려라. 그리고 만일 괜찮으시다면 내가 내일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려라. 우리 착한 형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셨고 또 숨을 거두신 곳을 한번 둘러봐야만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구나. 아프리카 마법사가 떠나가자 졸지에 조카가 된 데다가 삼촌에게서 돈까지 받아 마냥 신이 난 알라딘은 즉시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게도 삼촌이 계셨나요? 없어. 돌아가신 네 선친 쪽으로도 내 쪽으로도 없단다. 하지만 방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내 친삼촌이래요. 분명히 아버지의 동생이라고 말하던데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울면서 나를 껴안기까지 했어요. 자, 그분이 주신 돈을 좀 보세요. 알라딘은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 아닌 걸 아시겠죠? 그분은 엄마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방문하신대요. 아버님이 살아오셨고 돌아가신 곳을 한번 보고 싶다나요? 얘야, 네 선친께 동생이 하나 있긴 했었다. 하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그 외에 또 다른 동생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모자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고 두 사람은 아프리카 마법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알라딘이 도시의 다른 장소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또다시 아프리카 마법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날처럼 소년을 껴안아준 후 이번에는 금화 두 잎을 손에 쥐어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걸 네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라.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 방문할 터이니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 돈으로 찬거리라도 장만하라고 말씀드리거라. 하지만 우선 너희 집 위치부터 좀 알려주련. 알라딘이 집을 알려주자 아프리카 마법사는 다시 그를 떠나갔습니다. 알라딘은 금화 두 잎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가 삼촌의 뜻을 전하자 어머니는 즉시 나가서 좋은 찬거리를 사왔지요. 집안에 쓸만한 그릇이 부족했으므로 이웃집에서 그릇들도 빌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를 하느라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모든 준비를 마친 어머니는 알라딘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 삼촌께서 우리 집을 못 찾고 계시는 것 아니냐? 네가 마중 나가서 모시고 오너라. 아프리카 마법사에게 집의 위치를 분명히 알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알라딘은 어머니의 말에 따라 나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아프리카 마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만찬을 위한 것인 듯 포도주 몇 병과 각종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는 가져온 것을 알라딘의 손에 들려주고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 형 무스타파는 살아있을 적에 좌석의 어느 자리에 주로 앉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가리키자 그는 즉시 엎드려 그곳에 무수히 입을 맞추더니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외쳤습니다. 아, 불쌍한 형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형님을 한 번 더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알라딘의 어머니는 상석인 그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그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렵니다. 대신 이렇게 형님의 자리와 마주보고 앉아도 되겠습니까? 비록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위엄 있게 앉아 계신 그분의 모습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면 마치 형님이 앞에 계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알라딘의 어머니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마법사는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 앉아 알라딘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형님과 사는 동안 저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와 형님의 고향인 이 나라를 떠났던 게 벌써 40해 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를 거치며 여러 도시에 체류한 후 아프리카에 이르렀고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해도 우리 인간들이란 결국 고향과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자라난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법입니다. 저 역시 고향을 다시 보고 그리운 형님을 만나 꼭 껴안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 여행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힘과 용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결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즉시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 여행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도중에 마주쳐야 했던 그 모든 장애물과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선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힘든 여행 중에서도 저를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진정한 띠앗으로 사랑했던 그 형님께서 말입니다. 그런데 형수님의 아들 조카의 얼굴을 보니 형님을 쏙 빼닮았더군요. 여러 아이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형님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제 마음에 여간 위로가 되지 않더군요. 아프리카 마법사는 알라딘의 어머니가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것을 보고는 화제를 돌리고자 알라딘을 돌아보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라딘이에요. 그래, 알라딘. 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업이라도 있느냐? 이 질문에 알라딘은 당황하여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냉큼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알라딘은 천하의 게으름뱅이에요. 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재봉이를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삼촌께서도 보셨겠지만 동네 꼬마들하고 어울려 싸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죠. 이젠 자기도 어린애가 아니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삼촌께서 정신을 차리게끔 호되게 꾸짖어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될 거예요. 돌아가신 부친이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서 이 어미가 온종일 목화실을 자아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저러고 있죠. 난 조만간에 저 녀석을 내쫓아버릴 거예요. 어디 자기를 받아줄 다른 집이 있는지 찾아보라죠. 알라딘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아프리카 마법사는 알라딘에게 말했습니다. 조카,
그러면 안 되지. 이젠 너도 자립해서 자기 먹을 것을 벌 국리를 해야 해.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일이 있으니 그 중에 너의 적성에 맞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아마 네 선친께서 하시던 일은 너의 취향이 아니었겠지. 그렇다면 너에게 적합한 다른 일이 있을 게다. 자, 이 삼촌이 도와줄 테니 네 생각을 솔직히 얘기해 보거라. 그러나 알라딘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전문 기술은 배우기 싫은 모양이구나. 그래도 신사가 되고는 싶겠지. 좋아. 그렇다면 삼촌이 값비싼 직물이며 고운 천이 가득한 포목점을 하나 열어주마. 너는 그 상품들을 팔아 돈을 벌고 또 그 돈으로 다른 상품을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넌 떳떳하고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내 제안을 잘 생각해보고 너의 생각을 솔직히 말해다오. 난 언제든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알라딘은 그 제안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도 보고 들은 게 있던 터라 그런 종류의 가게들이 얼마나 멋지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지, 또 멋진 옷을 차려입고 거기서 일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지 익히 알고 있었죠. 손을 사용하는 천한 일 따위는 그의 눈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마법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성향은 수공업보다는 상업 쪽에 끌리는 듯하며 삼촌이 도와준다면 그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아프리카 마법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직업이 네 마음에 들겠니? 좋다. 내일 너를 데려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상인의 것 같은 멋지고도 값비싼 옷을 사서 입혀주마. 그리고 모레에는 가게를 열도록 하자. 사실 그때까지 알라딘의 어머니는 스스로 남편의 동생이라 주장하는 아프리카 마법사의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처럼 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자 모든 의심은 눈같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후의에 무수히 감사했습니다. 또 알라딘에게는 삼촌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한 후 음식을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알라딘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꽤 깊어지자 마법사는 모자에게 작별을 고하고 물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프리카 마법사는 약속대로 양복장이 무스타파의 미망인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알라딘을 데리고 다양한 연령과 신분의 사람들을 위한 의복이며 온갖 고운 천들을 파는 큰 상점에 갔습니다. 그는 알라딘의 체격에 맞는 옷들을 가져오게 하여 그중 마음에 드는 옷들은 한쪽에 골라놓고 스스로 보기에 멋지지 않은 옷들을 물리친 다음 알라딘에게 말했습니다. 자, 조카야. 이 옷들 가운데 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렴. 새로 생긴 삼촌의 후한 마음 씀씀이에 감격한 알라딘은 옷 하나를 골랐고 마법사는 그것을 샀습니다. 또한 모자와 신발 등 옷에 갖춰 입는 의상 일습도 고르게 한 후 이 모든 것의 값을 애누리 없이 지불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멋지게 차려입은 알라딘이 그의 삼촌에게 온갖 감사의 말을 늘어놓자 마법사는 자신은 결코 그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항상 곁에서 도와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과연 그는 알라딘을 도시의 가장 번화한 장소들, 특히 돈 많은 상인의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장 값비싼 천들이며 귀한 직물들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에 이르자 그는 알라딘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얼마 후에는 이 사람들 같은 상인이 될 거야. 그러니 이런 곳을 부지런히 드나들며 사람들을 사귀어 두는 것이 좋을 거다. 또한 그는 크고 아름다운 모스크들을 구경시켜 주었고 외국 상인들이 머무는 칸이며 술탄의 궁전 중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가장 멋진 장소들을 돌아다닌 후 두 사람은 마법사가 세뇌어 묵고 있는 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여기 도착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외국 상인 몇 사람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마법사는 이들 모두를 초대하여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기 조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연회는 저녁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알라딘은 삼촌에게 작별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마법사는 그를 혼자 보내지 않고 몸소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들이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위해 이처럼 많은 돈을 쓴 고마운 마법사에게 수만 가지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고마우신 도련님, 이 큰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제 아들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인데 만일 저 애가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어엿한 기반을 마련해 주려 애쓰신 삼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형편없는 놈일 거예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녀석이 은혜 갚을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합니다. 하기야 최선의 보답은 삼촌의 훌륭하신 충고에 따라 제 한 몸 잘 간수하는 일이겠지만요. 알라딘은 착한 아이입니다. 아프리카 마법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있으니 모든 게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속상한 점은 알라딘에게 약속한 것을 내일 당장 해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라 모든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이죠. 가게를 얻을 수도 없고 그 안을 채울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놀 생각만 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모레인 토요일로 미뤄야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도 와서 알라딘을 데리고 성 밖 공원들을 구경시켜 주려 합니다. 의젓한 신사들이 산책하며 즐기는 곳이죠. 저 아이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어떤 식으로 즐기는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코올리게 들하거나 놀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어른들의 세계를 배워야 합니다. 아프리카 마법사는 모자에게 작별을 구하고 물러갔습니다. 집에 남은 알라딘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어 벌써부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내일은 도성 근방의 공원들을 신나게 돌아다닌다니. 사실 알라딘은 지금까지 성 밖에 나가본 적도 아름답고 쾌적하기로 소문난 인근 지역을 구경해 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알라딘은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입고 삼촌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빨리 공원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에게는 기다리는 1분 1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급기야는 대문 밖에 나가 길에 서서 목을 쭉 빼고 삼촌이 오는지 살펴볼 정도였죠. 마침내 저쪽에서 삼촌의 모습이 보이자 알라딘은 급히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한 후 문을 닫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알라딘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가자 얘야. 오늘 삼촌이 아주 멋진 것들을 구경시켜주마. 그는 알라딘을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크고 멋진 집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 전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궁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그 건물들 각각에는 몹시 아름다운 정원이 딸려 있었으며 그 입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는 궁전을 하나 만날 때마다 알라딘을 향해 어떠냐고 물어보았고 흥분한 알라딘은 소리쳤습니다. 삼촌, 이 궁전이 앞에서 본 것들보다 훨씬 더 멋져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점점 전원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마법사의 가슴에 품은 음흉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약간의 휴식을 위해 정원에 들어갔죠. 그가 자리를 잡은 곳은 청동사자상의 아가리에서 콸콸 흘러나오는 맑은 물로 채워진 널찍한 인공 연못 옆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라딘으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마법사는 몹시 피곤하다는 듯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너도 몹시 힘들지? 여기서 잠시 쉬며 힘을 회복하자꾸나. 그러고 나면 남은 산책이 한결 수월할 거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아프리카 마법사는 허리춤에 맨 보따리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떡이며 각종 과일을 꺼내 연못가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떡 하나를 알라딘에게 나눠주며 과일은 입맛에 맞는 것으로 골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하며 마법사는 알라딘에게 더 이상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고 대신 현명하고도 진중한 어른들을 가까이 할 것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의 유익한 대화를 통해 뭔가를 배우라고 권고했습니다. 너도 조금만 있으면 어른이 아니냐? 이제는 의젓한 어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훈련해야지. 그건 이룰수록 좋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다시 정원들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맞닿아 있는 정원들은 길고 야트막한 구덩이로 구분될 따름이었죠. 그 도성의 주민들은 심성이 순박하여 그 정도의 간단한 구획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아프리카 마법사는 슬그머니 정원지대를 벗어나 황량한 들판을 지나쳐 산지 근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걸어본 적이 없는 알라딘은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벌써 오래전에 정원지대를 벗어났고 주위엔 험한 산들밖에 없어요. 더 가면 힘이 다 빠져버려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힘을 내라 조카야. 가짜 삼촌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줄 테니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너도 그곳을 보면 말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멋진 곳을 못 보고 갔으면 정말 억울할 뻔했다고 말이다. 결국 알라딘은 설득되었고 마법사는 그를 아주 먼 곳까지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는 내내 알라딘이 피로와 지루함을 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좁다란 골짜기로 나뉜 높이가 엇비슷한 두 개의 펑퍼짐한 언덕 사이에 당도했습니다. 마법사가 아프리카 끝에 있는 고향을 떠나 이 머나먼 중국 땅까지 온 까닭은 바로 이 골짜기에서 그가 품은 엄청난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라딘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자. 넌 여기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거고 그 놀랍고도 신기한 것들을 보고 나면 내게 정말로 고맙다고 말할 거야. 자, 나는 불을 피우고 있을 테니 넌 가서 마른 덤불들을 모아오거라. 그렇게 마법사가 부싯돌을 두드려 불을 피우는 동안 알라딘은 주위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마른 덤불을 긁어 한아름 안고 왔습니다. 덤불 더미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자 마법사는 준비해온 향유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거기서는 곧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마법사는 알라딘으로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마법의 주문을 중얼거리며 연기를 사방에 퍼지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 앞쪽의 땅이 약간 진동하는가 싶더니 땅에 묻혀있던 석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면에서 한자쯤 되는 깊이에 나타난 그것은 가로 세로가 한자 반 정도 되는 정사각형 형태였으며 중앙에는 청동고리가 달려있어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겁에 질린 알라딘은 그대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꼭 필요했던 마법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서 알라딘을 호되게 꾸짖으며 따귀까지 철썩 한 대 올렸습니다. 얼마나 호되게 때렸던지 땅바닥에 입을 받고 그대로 고꾸라진 알라딘의 앞니가 부러져 나갈 뻔했죠. 불쌍한 알라딘은 눈물을 글썽이며 벌벌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난 너의 삼촌이고 지금은 네 아버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함부로 말대꾸하지 마. 하지만 얘야. 마법사는 어조를 약간 누그러뜨리며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단 말이다. 또 그래야 내가 네게 주려는 굉장한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지. 마법사의 감언이설은
알라딘의 두렵고 분한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습니다. 잠시 후 알라딘의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자 마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향유를 태우고 주문을 외워서 어떻게 했는지 잘 보았겠지? 자, 이제 내가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마. 여기 보이는 이 돌 아래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그건 다 너의 것이고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왕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말이다. 이 돌을 들어 올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 바로 너뿐이란다. 심지어는 나도 이 돌을 만질 수 없고 입구가 열려도 들어갈 수 없지. 자,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야 해. 이건 너에게나 나에게 극히 중요한 일이야. 자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보물이 있다는 소리에 알라딘은 뺨을 맞은 것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말만 하세요, 삼촌. 무슨 일이라도 할게요. 오, 그래 얘야. 정말 잘 생각했다. 마법사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거라. 그리고 이 고리를 잡아서 번쩍 들어 올리렴. 안 돼요. 이건 너무 무거워요. 삼촌이 도와주셔야 해요. 아니야. 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게다가 내가 도와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다. 반드시 너 혼자서 들어 올려야 해. 자, 이렇게 해라.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 고리를 잡고 들어 올려 보거라. 그러면 쉽게 들릴 거야. 알라딘은 마법사가 말한 대로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는 돌을 쉽게 들어 올려 옆에다 내려놓을 수 있었죠. 돌을 치우자 깊이가 서너 자 되는 움이 드러났는데 그 아래에는 지하 계단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알라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가거라. 끝까지 내려가면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그것은 궁룡형 천장으로 된 큰 지하 공간으로 통해 있을 거다. 그 문으로 들어가라. 곧 넓은 홀 3개가 차례로 나타날 텐데 각 방 안에는 금과 은이 가득 담겨 있는 장독만한 청동 항아리가 좌우에 4개씩 놓여 있을 거다. 하지만 절대로 그걸 건드려서는 안 돼. 그리고 첫 번째 홀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입고 있는 통옷 자락을 들어올려 허리춤에 단단히 묶어 놓아야 한다. 그런 차림으로 멈추지 말고 3개의 홀을 곧장 통과해라. 이때 옷자락이 절대 벽에 닿아서는 안 된다. 닿으면 그 즉시 죽음이니까. 바로 이 때문에 옷자락을 걷어 허리춤에 묶어두라고 말한 거야. 그렇게 3번째 홀의 끝까지 가면 거기에 다시 문이 하나 나올 거다.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이 있는 정원으로 통하는 입구지. 그 정원을 가로질러 계속 걸어가. 그러면 마침내 높직한 테라스가 나올 거고 50계단을 걸어 그 위에 올라가면 움푹하게 파인 곳에 불이 켜져 있는 램프 하나가 보일 거다. 램프를 집어들고 불을 끈 다음 심지는 빼서 내버리고 속에 있는 액체는 땅에다 부어버려. 그 다음엔 램프를 품에 넣어 내게 가져오면 되는 거야. 옷을 더럽힐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액체는 기름이 아닐 뿐더러 액체를 빼는 즉시 램프가 말라버릴 테니까. 돌아오는 길에는 과일을 얼마든지 따도 상관없어. 그건 금지된 게 아니거든. 말을 마친 후 마법사는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내어 알라딘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알라딘에게 닥칠지 모르는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여 빌려주는 신물이었죠. 자, 알라딘, 무서워 말고 가거라. 이제 우리 둘 다 부자가 되는 거라고. 알라딘은 지하 통로로 깡총 뛰어내려 곧 계단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과연 3개의 홀이 나오자 그는 마법사가 지시한 것을 어기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정원을 곧장 통과해 테라스에 올랐으며 움푹한 곳에 놓인 램프를 집어들어 심지를 빼고 액체를 따라냈습니다. 과연
마법사의 말대로 램프가 즉시 말라버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품 안에 넣었죠. 다시 테라스를 내려온 그는 아까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던 과일 나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원의 나무들에는 정말로 기이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각 나무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과일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흰색이었고 어떤 것은 수정처럼 투명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것들도 있었는데 어떤 것은 색이 옅었고 다른 것은 좀 더 짙었습니다. 그 밖에 녹색, 청색, 자주색, 노르스름한 색 등 온갖 다양한 색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색색의 과일들은 각종 보석들이었습니다. 백색 과일은 진주였고 투명하게 반짝이는 것은 다이아몬드, 짙은 홍색은 루비, 옅은 홍색은 홍옥, 녹색은 에메랄드, 청색은 터키석, 자주색은 자수정이었죠. 노르스름한 것은 사파이어였으며 또 다른 색들 역시 각기 다른 종류의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석들은 지금껏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크고도 완벽한 것들 뿐이었죠. 하지만 알라딘은 이것들을 보고도 크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나 무화과처럼 중국에서 흔히 먹는 과일이나 좋아하던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 생긴 그 과일들이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또 그는 아직 너무 어려 보석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새규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일들은 보기 드물게 크고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색깔도 알록달록하니 매우 고왔기에 알라딘은 종류별로 따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색깔별로 여러 개씩 따서 양쪽 호주머니에 잔뜩 쑤셔 넣었습니다. 또 마법사가 새 옷과 함께 사준 2개의 돈주머니에도 불룩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채워진 주머니들은 허리띠 양쪽에 매달았죠. 심지어는 허리띠 안쪽에도 교묘하게 집어넣었습니다. 허리띠는 명주를 둘둘 말아 만든 것이었는데 그것을 펼쳐 보석을 깐 다음 다시 말아 허리에 둘렀던 것입니다. 또 셔츠와 겉옷 사이의 공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틈도 없이 꼭꼭 쟁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보물을 얻게 된 알라딘은 삼촌이 몹시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서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심조심하며 3개의 홀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 지하 통로의 입구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위쪽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마법사의 모습이 보이자 알라딘은 외쳤습니다. 삼촌, 올라가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아프리카 마법사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우선 램프부터 올려다오. 그걸 들고 올라오면 거추장스러울 테니 말이야.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전혀 거추장스럽지 않다고요. 올라가는 즉시 드리겠어요. 하지만 마법사는 먼저 램프부터 올려달라고 고집을 부렸고 이에 알라딘은 알라딘대로 올라가기 전에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사실 품속에 보석들이 잔뜩 들어있어 램프를 꺼내기 곤란했던 것입니다. 알라딘이 이렇게 버티자 절망한 마법사는 마침내 불같이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꺼트리지 않고 있던 불에 약간의 향유를 뿌리고 마법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순간 돌문이 저절로 닫혀 입구를 막아버렸고 그 위에 흙이 덮여 마법사와 알라딘이 처음 도착했을 때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마법사는 양복장이 무스타파의 동생도 알라딘의 삼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진짜 아프리카 사람임은 분명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마법이 성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서 성장하여 젊었을 적부터 마법에 심취했던 그는 약 40년 동안 주술과 흑점, 훈증 마법 등을 수련하고 각종 마법서를 연구한 결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세계 어딘가에 신기한 램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니는 사람은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그 어떤 왕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흑점을 쳐본 결과 이 램프가 중국 땅 한복판에 위치한 어느 지하 장소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하여 그는 아프리카의 끝에 있는 고향을 떠나 길고도 힘든 여행 끝에 보물이 있는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보물이 있는 장소를 확실히 알고 있긴 했지만 그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물을 꺼내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대신 들어가 보물을 가져다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알라딘을 만났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져버린다 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이 하찮은 소년이 이 일의 적격이라 생각하고는 그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라딘이 램프를 찾아온다 해도 약속했던 보물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도 인색하고 사악한 작자였던 것입니다. 증인도 남기고 싶지 않았으므로 램프를 받는 즉시 돌문을 닫아버려 불쌍한 소년을 희생시켜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또 그의 따귀를 때리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일단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명에 순종하는 버릇을 들여놓아 램프를 달라고 요구하면 즉각 복종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알라딘은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처럼 급히 돌문을 닫아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알라딘과 옥신각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 보게 되어 그 중요한 보물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던 까닭입니다.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된 마법사는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당장 여행길에 올랐지만 알라딘의 집이 있는 도시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소년과 함께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혼자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수상하게 여기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알라딘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끝내버렸다고 믿고 있던 마법사조차 자신이 그에게 신기한 능력을 지닌 반지를 끼워주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바로 이 반지가 후에 알라딘을 구해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처럼 반지와 램프를 동시에 잃어버렸음에도 마법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법사들이란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험난한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들의 헛된 희망과 망상을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한편 알라딘은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부드럽고 자상하게 대해주던 삼촌이 돌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약한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산채로 땅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자 극도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삼촌이 원하는 대로 램프를 주겠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의 외침을 들을 사람은 이미 거기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알라딘은 눈물을 닦아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까 지나왔던 정원에 가면 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 안에 들어서자 마법에 의해 열려있던 벽이 또 다른 마법에 의해 스르릉 하고 닫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사방을 더듬어 보았지만 문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알라딘은 지하 통로 계단 위에 털썩 주저앉아 아까보다도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빛을 보기는 글렀구나. 이 땅 속의 어둠에서 그대로 죽음의 어둠으로 옮겨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알라딘은 이런 상태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틀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모든 것을 체념한 그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리라 생각하고는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쳐들고는 외쳤습니다. 힘과 능력은 높고도 위대하신 하느님에게만 있도다. 그런데 이렇게 두 손을 모으면서 알라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프리카 마법사가 준 반지를 문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섬뜩한 눈빛에 덩치는 산만한 정령 하나가
마치 땅에서 솟아나듯 쑥 하고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알라딘 앞에 우뚝 선 정령은 말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반지의 종,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의 노예다. 따라서 나는 지금 그대의 종이며 그대의 명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알라딘이 이런 놀라운 광경을 다른 때에 다른 상황에서 보았더라면 너무도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만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다오.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쩍 갈라지더니 다음 순간 알라딘은 땅 속에서 솟아나와 아까 마법사와 함께 도착했던 그 장소에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알라딘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칠흑 같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깥의 밝은 빛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시각이 회복되어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한 그는 땅 표면에 그 어떤 입구도 보이지 않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땅속 동굴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덤불을 태웠던 흔적만이 지하 통로의 장소를 대충 짐작하게 해줄 따름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 고향 도시가 보였고 아프리카 마법사와 함께 거쳐온 길도 보였습니다. 알라딘은 완전한 절망에 빠진 자신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해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귀로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간신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죠.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알라딘은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데다가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기쁨에 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알라딘이 실종된 후 어머니는 그가 죽었거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믿고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자 그녀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정신이 돌아온 알라딘이 처음으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우선 먹을 것 좀 주세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어머니는 집에 남아있는 음식을 가져와 아들 앞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급히 먹으면 위험하니 천천히 조금씩 먹어라. 지금은 탈진한 상태니 아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먹는 중에는 내게 말할 필요도 없다. 그동안 있었던 얘기는 먹고 나서 힘을 차린 후에 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지난 금요일 넌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지. 어떻게 되었는지 백방으로 알아보아도 행방이 묘연하여 이 어미가 얼마나 슬퍼 있는지 아니? 알라딘은 어머니의 충고에 따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먹고 마셨습니다. 마침내 식사를 마친 그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런 사람에게 저를 그리 쉽게 맡겨버리셨나요? 그는 저를 해치려는 흉계를 품고 있었고 지금쯤은 내가 죽었거나 얼마 안 있어 숨이 끊어지리라 확신하고 있을 작자란 말이에요. 하기야 어머니뿐 아니라 저 역시 그가 삼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 할 말이 없죠. 사실 제게 간이라도 빼줄 듯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그자는 배신자요, 악당이요, 사기꾼이었어요. 그가 온갖 선물과 휘황한 약속으로 나를 꾀었던 것은 결국 나를 죽이고자 함이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 도대체 왜 그가 그런 나쁜 뜻을 품게 되었을까요? 저로서는 그의 원한을 살 만한 짓을 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자, 그럼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부터 일어난 일들을 모두 들려드릴 테니 어머니가 직접 판단해 보세요.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그간 일어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짜 삼촌이 자신을 데려가 성 밖에 있는 궁전들이며 정원들을 보여준 일, 2개의 언덕이 있는 장소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 그가 놀라운 마법을 부린 일, 즉 주문을 외우며 불 위에 향유를 뿌리자
즉시 땅이 갈라지며 값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하 통로로 통하는 입구가 드러난 일. 또 알라딘은 그가 자신의 따귀를 때린 일과 그 다음엔 약간 누그러져서 온갖 휘황한 약속들을 늘어놓은 다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지하 통로로 들어가게 한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 3개의 홀과 지하 정원을 오가면서 본 모든 것들도 빼놓지 않았죠. 그러면서 알라딘은 램프와 돌아오면서 정원에서 잔뜩 따온 투명한 과일들도 품에서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값을 따질 수 없는 보석들, 지금 방안을 밝히고 있는 등불빛에 반사되어 햇빛보다도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는 이 과일들을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생전 이런 보석을 구경조차 한 일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비난한 환경에서 자라났을 뿐더러 결혼 후에도 알라딘의 아버지는 이런 보석을 사줄 만한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것을 가진 친척이나 이웃을 본 적도 없었죠. 따라서 그녀가 이 보석들을 그저 색깔이 알록달록 예뻐서 눈이나 즐겁게 해주는 놀이개 정도로 여긴 것은 당연했습니다. 알라딘은 이것들을 자신이 앉은 좌단의 방석 뒤에다 쑤셔 넣은 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자신이 지하 통로의 입구로 돌아와 밖으로 나가려 했던 일. 하지만 램프를 먼저 올려주기를 거부하자 가짜 삼촌이 그때까지 꺼뜨리지 않고 있던 불 위에 향유를 뿌리고 마법의 주문을 외워 즉시 입구를 닫은 일 등을 들려주었죠. 하지만 그 후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지하실에 산채로 매장되어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그 이틀은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지의 효력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던 터라 어떻게 갑자기 바깥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나머지 일은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헤어진 후 제가 겪어야 했던 일들이랍니다. 결점이 많은 아들이었지만 알라딘의 어머니는 그를 몹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신기하고도 놀라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죠. 아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지만 중간중간 가슴 아픈 부분, 특히 사악한 마법사가 고약하게 행동했던 부분을 들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이 이야기를 다 마치자 마침내 분노가 폭발한 그녀는 마법사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녀는 그가 배신자, 악당, 야만인, 살인자, 사기꾼, 인류의 적이요 파괴자라고 소리친 다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 얘야. 그놈은 바로 마법사였어. 마법사들이야말로 가장 가증스러운 존재들이지. 그놈들은 마법과 주술을 통해 악마와 거래하는 자들이란다. 그런 흉악한 놈에게 걸려들었으니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만도 하나님의 은총인 셈이다. 만일 네가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도와달라고 빌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거야. 그녀는 아들을 속인 마법사를 저주하며 계속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지난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아들이 몹시 피곤해하는 것을 보고 잠자리에 들게 했고 얼마 후에는 자신도 잠이 들었습니다. 지하 장소에 산채로 매장되어 조금도 쉴 수 없었던 알라딘은 그날 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주 늦게 일어난 그가 어머니에게 처음 한 소리는 역시 밥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지금은 빵 한 조각도 없단다. 어제 저녁 우리가 먹은 것이 집에 남은 마지막 식량이었어. 하지만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 그동안 내가 자아놓은 목화실이 조금 있거든. 그걸 가져다 팔면 빵과 점심거리를 좀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그 목화실은 다음에 쓰게 남겨두세요. 대신 제가 가져온 램프를 가져오세요. 그걸 팔면 점심으로 먹을 것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저녁거리까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알라딘의 어머니는 램프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있다. 하지만 엄청나게 더럽구나. 조금만 닦아 놓으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녀는 물과 약간의 모래를 가져와 램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램프를 문지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호련 그들 앞에 덩치가 산만한 흉측한 정령 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천둥 같은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램프의 종, 그 램프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의 노예다. 따라서 나는 지금 그대의 종이며 그대의 명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그의 말에 대답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정령의 모습이 너무도 흉측하고 무시무시하여 감히 마주 볼 수조차 없었는데 그가 입을 열어 천둥 같은 말을 쏟아내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하 공간에서 이와 비슷한 존재를 본 일이 있는 알라딘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어머니의 손에서 신속히 램프를 받아든 다음 그녀를 대신하여 단호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좀 가져와. 이에 정령은 사라지더니 곧바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머리에 커다란 은쟁반을 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가득가득 담긴 12개의 은접시, 눈덩이처럼 새하얗고 큼직한 빵이 하나씩 담긴 접시 6개, 최상급의 포도주 2병, 그리고 2개의 은술잔. 정령은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은쟁반을 좌단 위에 올려놓더니 곧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령이 2번째 사라졌을 때까지도 어머니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라딘은 어머니의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또다시 물을 뿌리려 했습니다. 그때 잠시 흩어졌던 정신이 다시 모인 것인지 아니면 정령이 가져온 음식 냄새가 효력을 발한 것인지 그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알라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일어나셔서 음식을 좀 드세요. 이걸 드시면 힘이 나실 거예요. 저 역시 배고파 못 견디겠어요. 자, 이 좋은 음식들이 쉽게 놔두지 말고 어서 먹자고요. 알라딘의 어머니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눈앞에는 12개의 요리, 6개의 빵, 2개의 술병, 2개의 잔이 놓인 은쟁반이 있었고 이 모든 음식들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냄새가 코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이 모든 음식이 다 어디서 난 거냐? 대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냐? 혹시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소문이 술탄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아니냐? 어머니, 일단 앉아서 먹읍시다. 어머니나 저나 우선 먹어야 해요. 다 먹고 난 후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릴게요. 모자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엄청난 속도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했거니와 생전 처음 구경하는 진수성찬이었던 것입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식사를 하는 중에도 은쟁반과 접시들을 보면서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물론 생전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그녀였기에 그것들이 은인지 아니면 다른 금속인지조차 알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그녀로 하여금 탄성을 터뜨리게 한 것은 그녀로서는 알 수 없는 값어치가 아니라 그것들의 기이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녀의 아들 알라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알라딘과 어머니는 점심 식사만 할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저녁이 되어서까지 여전히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선은 음식이 너무도 맛있어서 좀처럼 상을 떠나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이 아직 따뜻할 때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 하다 보니 결국에는 점심과 저녁 식사가 연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2끼분의 식사가 끝났을 때에도 상 위에는 아직 음식이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야찬뿐 아니라 다음 날에 2끼를 푸짐하게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알라딘의 어머니는 상을 치우고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은 한쪽에다 치워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얘야, 아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빨리 좀 얘기해다오. 알라딘은 그녀가 기절하여 다시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와 정령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알라딘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야, 정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여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주위에서 정령을 보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대체 어쩐 일로 그 흉측한 정령이 날 찾아왔단 말이냐? 그 정령은 보물이 있는 지하실에서 내게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이제는 네가 아닌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 어머니, 방금 나타난 정령은 지하실에서 나타났던 그 정령이 아니에요. 모두 거인 같은 덩치라 서로 비슷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얼굴이나 복장이 전혀 달랐어요. 또 그들은 각기 다른 주인에게 속해 있죠. 어머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정령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의 종이고 어머니가 본 정령은 어머니가 들고 있던 램프의 종이에요. 하지만 그놈이 하는 말은 듣지 못하셨겠죠. 놈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머니는 기절해 버리셨으니까요. 뭐라고? 그 저주받을 정령놈이 나타났던 것이 그 램프 때문이었단 말이냐? 아이고 얘야, 당장 그 물건을 내 앞에서 치워다오. 거기에 손을 댔다가는 또 그 흉측한 정령놈이 튀어나올 것 아니냐. 그놈 모습을 한 번 더 보았다가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으니 차라리 그 물건을 버리든지 누구에게 팔아버렸으면 좋겠다. 너 그 반지도 빼버려라. 정령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되는 법이야. 우리들의 예언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놈들은 다 악마라고 하지 않더냐. 어머니, 조금 전까지는 저도 이 램프를 팔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이건 계속 우리에게 먹을 것이며 생활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공급해 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못된 가짜 삼촌이 왜 그 먼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찾아왔겠어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바로 이 신기한 램프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지하실 안에 금이며 은이 잔뜩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이 램프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자, 우리도 우연히 이 램프의 효력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기로 해요. 하지만 잘못하면 이웃들의 질투와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은밀하게 사용해야겠죠. 어머니는 또 정령이 나타날까봐 너무 무섭다고 하셨죠? 그래요. 일단은 어머니 소원대로 이것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 넣어두겠어요.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반지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반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 어두운 땅 속에 갇혀 죽어버렸겠죠. 그러니 어머니, 이 반지를 계속 손가락에 끼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또 어떤 큰 위험이 닥칠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때 이 반지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알라딘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으므로 어머니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얘야,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나는 정령들하고는 관계하고 싶지 않으니 여기서 손을 떼겠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련다. 다음 날 만찬까지 들고 나자 정령이 가져온 음식도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더 이상 앉아서 배고픔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알라딘은 은접시를 통호 속에 집어넣고 아침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어느 유대인을 한쪽으로 데려가서는 은접시를 꺼내 보여주며 살 뜻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약삭 빠르고 수완 좋은 유대인은 접시를 받아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훌륭한 품질의 은 제품임을 확인하고는 얼마나 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알라딘은 접시의 가치에 대해 전혀 몰랐고 또 이런 종류의 거래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잠시 망설인 끝에 당신이 이 물건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터이니 알아서 주면 믿고 받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순진한 알라딘의 대답에 유대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 어수룩해 보이는 소년이 정말로 그릇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주머니에서 금화 한 잎을 꺼내 알라딘에게 내밀었습니다. 은 접시의 실제 가치에 비하면 70분의 1에 불과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알라딘은 이게 웬 떡이냐는 듯한 표정으로 받아들더니 곧바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의 모습을 본 유대인은 뜻밖의 횡재에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인 줄 알았더라면 더 형편없는 값을 지불해도 됐을 걸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소년을 뒤쫓아가 자신이 준 금화 한 잎에서 얼마를 더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쏜살같이 달려간 알라딘이 이미 너무도 멀리 가 있어서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알라딘은 집에 돌아오면서 자신과 어머니가 먹을 빵을 샀습니다. 물론 돈은 유대인에게서 받은 금화로 지불하고 거스름돈도 받았죠. 집에 돌아온 그는 빵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다시 시장으로 가서 며칠 동안 먹을 식량을 사왔습니다. 모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했습니다. 즉, 집에 돈이 떨어질 때마다 은접시를 하나씩 들고 나가 같은 유대인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첫날 금화 한 잎을 지불했던 유대인은 그 후에도 값을 더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잃을 염려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매번 같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은접시까지 팔아버린 알라딘은 이번에는 은쟁반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접시보다 10배나 무거운 그것을 혼자 들고 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예 유대인을 집으로 데려왔죠. 유대인은 쟁반의 무게를 확인한 다음 즉석에서 금화 10잎을 지불했고 알라딘은 몹시 만족했습니다. 알라딘은 이 금화 10잎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와의 일이 있은 후 더 이상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대신 산책을 한다거나 새로 사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시내의 큰 상점에 들어가 거기 모이는 지체 높고 교양 있는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 그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어렴풋하게나마 얻게 되었습니다. 은쟁반을 판 금화 10잎이 모두 떨어지자 알라딘은 또다시 램프의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램프를 꺼내 들고 어머니가 문질렀던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모래로 문지른 자국이 남아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죠. 알라딘은 전에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그 즉시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좀 더 살살 문질러서인지 이번에는 정령의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나는 램프의 종, 그 램프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의 노예요. 따라서 지금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명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소. 나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정령은 사라졌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전처럼 머리에 먹을 것을 잔뜩 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좌단 위에 내려놓은 후 즉시 사라졌습니다. 사전에 알라딘의 계획을 들었던 어머니는 흉측한 정령을 보고 싶지 않았던지라 일부러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들어온 그녀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상을 보았고 램프의 놀라운 효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알라딘과 어머니는 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도 음식은 지난번처럼 이틀 동안 실컷 먹을 수 있는 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음식도 다 떨어졌고 이번에도 유대인에게 팔기 위해 은접시 하나를 품에 넣고서 길을 가던 알라딘은 도중에 한 보석상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성품이 올곧고 정직한 데다가 연세도 지긋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금은새 공사는 알라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세워 가게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보게, 난 자네가 이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네. 그때마다 자네는 지금처럼 품에 뭔가를 넣고서 유대인을 찾아갔다가
홀쭉해진 모습으로 그 집에서 나오더군. 난 자네가 무언가를 그에게 가져가 팔고 온 것이라고 추측했다네. 그런데 자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 해주는 말이네만 그 유대인은 사기꾼이야.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만 그자는 특히 고약한 사기꾼이지.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와 거래하려 하지 않는다네. 이는 다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잘 새겨듣게나. 그리고 지금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혹시 팔 것이라면 내가 제대로 값을 쳐서 사주겠네. 만일 내가 살 수 없다면 다른 정직한 상인을 소개해 줄 터이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에 알라딘은 통옷자락에 숨기고 있던 접시를 꺼내어 금은 세공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수는 접시임을 한눈에 알아본 노인은 유대인에게 판 것들도 이와 같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 물었습니다. 알라딘은 순진한 눈을 꿈뻑이면서 모두 12개를 팔았으며 접시당 금화 한 잎을 받았다고 대답했죠. 노인은 탄식했습니다. 아하, 이런 날도둑 놈을 봤나. 여보게, 어차피 끝난 일이니 더 이상 말은 않겠네. 하지만 이 접시는 우리 금은 세공사들이 사용하는 은 중에서도 최상품에 속한다네. 그 실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유대인 놈이 자네를 얼마나 지독하게 속였는지 실감하게 될 거야. 금은 세공사는 저울을 가져와 접시에 무게를 달았습니다. 이어 그는 알라딘에게 은의 단위인 마르크에 대해 알려주며 1마르크는 값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마르크의 하위 단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러고는 이 접시의 가격은 금화 72잎이라고 알려주면서 즉석에서 현금으로 지불해 주었습니다. 자, 밖에. 이것이 자네 접시의 올바른 가격이야. 의심이 나거든 아무에게라도 좋으니 가서 물어보게. 만일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네에게 준 돈의 2배를 줄 것을 약속하네. 왜냐하면 더 이상의 가격은 나올 수 없거든. 우리 보석상들은 이런 은을 사서 거기에 가하는 수공값만큼의 이득만을 취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 중 가장 공정한 자라 할지라도 절대 그러지 않네. 알라딘은 유익한 충고를 해준 노인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후 다른 접시들과 은쟁반을 처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이 금은 세공사만을 찾아갔으며 그때마다 노인은 그릇의 무게를 달아 정확한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알라딘과 그의 어머니는 이런 은그릇들을 무한정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 떨어지면 언제든지 램프의 도움을 청하여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자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소박한 살림에 필요한 비용 정도는 항상 준비해 두었기에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정도겠죠. 어머니 역시 옷을 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손수 자아낸 목화실을 판 돈으로 사곤 했습니다. 이런 건박한 생활을 영위했으니 은그릇 12개를 판 돈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지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모자는 이렇게 가끔씩만 램프의 도움을 청해 가면서 몇 해를 살았습니다. 이 몇 해 동안 알라딘은 틈만 나면 시내의 큰 상점들에 놀러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금실과 은실로 짠 직물, 명주, 각종 고급 직물, 그리고 보석류 등을 취급하는 큰 상인들의 상점에는 교양 있고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자주 모여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알라딘은 이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하고 가끔은 직접 끼어들기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고 상류 사회의 예절을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중 보석상의 가게에서 얻은 지식은 특히나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라딘은 자신이 지하실에서 따온 투명한 과일들이 한낱 세균이 조각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가격의 보석들이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각종 보석을 사고 파는 것을 구경하면서 그것들의 가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 보석들이란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균이 과일들보다 그 크기나 아름다움에 있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이에 비로소 알라딘은 자신이 값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라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그가 아주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런 신중하고도 현명한 태도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알라딘이 도성의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데 술탄의 명을 외쳐 전하는 광고꾼들의 높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술탄의 딸 바드룰 부두르 공주가 목욕탕에 다녀오기 위해 거리를 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은 집과 가게의 문을 닫고 각자의 집에 들어가 나오지 말라는 명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 알라딘의 마음속에는 공주를 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창문에 친 발을 통해 거리를 지나가는 그녀를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알라딘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주는 평소의 습관대로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알라딘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목욕탕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정면으로 다가오는 공주의 얼굴을 훔쳐본다는 계책이었죠. 알라딘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공주가 나타나자 그는 벽에 난 큰 구멍을 통하여 목욕탕을 향해 걸어오는 공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좌우편과 뒤로는 수많은 내시들과 시녀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목욕탕 문에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이른 그녀는 몹시 답답했던지 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너울을 걷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알라딘이 숨어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알라딘은 공주의 얼굴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죠. 지금까지 알라딘이 얼굴을 본 여자라고는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연로한 어머니의 얼굴이 그다지 아름다울 리 없었으므로 알라딘으로서는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물론 그 역시 이 세상에 기막힌 절세 미인들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100마디의 말보다도 아름다움 그 자체가 훨씬 강한 인상을 남기는 법입니다. 알라딘이 바드룰 부두르 공주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자기 어머니와 비슷하겠거니 하는 생각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이한 감정들이 솟아올랐고 온 마음이 그를 매혹시킨 대상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드룰 부두르 공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갈색머리 아가씨였던 것입니다. 커다란 눈망울은 생기 있게 반짝거렸으며 눈빛은 부드럽고도 다소곳했습니다. 코는 완벽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입은 작았으며 붉은 입술이 그리는 균형 잡힌 선은 너무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완벽한 절세의 미모였죠. 생전 처음 예쁜 아가씨를, 그것도 이 같은 절세 미인을 보게 되었으니 알라딘이 그렇게 넋이 나가버린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공주는 용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몸매도 늘씬했으며 위엄있고 당당한 거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했으니까요. 공주가 목욕탕에 들어간 후 알라딘은 마치 넋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아직도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이 삼삼했고 마음속에는 그 매력적인 자태가 깊이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공주가 목욕을 끝내고 나오더라도 너울로 얼굴을 가린 그녀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할 터이므로 더 이상 거기 남아있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라딘은 마음의 동요를 제대로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평소와는 달리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은 그저 좌단에 털썩 주저앉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드룰 부두르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하염없이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으므로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이 차려지자 그녀는 아들이 앉아있는 좌단에 상을 내려놓은 다음 자신도 앉았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은 차려온 저녁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제발 좀 먹자고 사정하자 그제야 조금 먹는 신용을 할 뿐이었죠. 그러나 눈은 여전히 땅만 쳐다보고 있었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했느냐고 어머니가 수차례 물어보아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찬을 든 후에도 어머니는 그가 이토록 우울해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물어보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궁금증을 조금도 풀어주지 않고 묵묵히 자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드룰 부두르 공주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사로잡힌 알라딘이 그날 밤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목화실을 잣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시내에서 돌아온 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몹시 걱정하셨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염려와는 달리 저는 아픈 게 아니었고 지금도 아프지 않아요. 어제 저의 상태는 어머니께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태도 병에 걸린 것보다 훨씬 고약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머님 분명히 뭔지 알아내시리라 믿어요. 어제 술탄의 따님인 바드를 부두르 공주께서 오찬 후에 우리 동네를 지나 목욕탕에 가신다는 예고는 전혀 없었죠.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전혀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가게 문을 닫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왕명이 떨어진 거예요. 공주님께 경의를 표하고 목욕탕까지 가시는 길을 비워주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제게 공주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호기심이 떠오른 거예요. 마침 목욕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목욕탕 문 뒤에 숨어 있기로 작정했죠. 어쩌면 공주님이 들어오시면서 너울을 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어머니도 그 목욕탕 입구의 구조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만일 내 생각대로 공주님이 너울을 벗는다면 난 거기서 그분의 얼굴을 훤히 훔쳐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공주님이 들어오시면서 너울을 벗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저는 운 좋게도 그토록 사랑스러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죠. 정말 엄청나게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바로 어제 제가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고 또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예요. 그래요. 저는 공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어머니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맹렬하고 뜨거워지는 이 욕망은 제가 사랑스러운 바드룰 부두르 공주님을 얻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충족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알라딘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공주에게 청혼을 하겠다고 고백하자 자신도 모르게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라딘은 계속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놈아,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머리가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 지금 실성하지도 않았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전 어머니가 엉뚱한 생각을 한다며 절 꾸짖으실 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전 공주님께 청혼을 할 작정이에요. 정말이지 이놈아. 어머니는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넌 지금 너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린 녀석 같구나. 좋다. 네가 네 결심을 기어코 실행해야겠다고 치자. 그렇다면 술탄께 가서 청혼하는 일은 누구에게 부탁할 건데? 누구긴? 어머니죠. 알라딘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뭐야? 나라고? 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도 술탄님께? 난 그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아니 이놈아, 넌 지금 감히 술탄의 따님을 넘보고 있는 거냐? 지금 네 주제를 알고 있긴 하니? 네가 술탄의 도성에서 가장 하찮은 양복장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었어? 그리고 네 엄마 역시
네 선친보다 나을 게 하나 없는 미천한 가문 출신이란다. 또 술탄들이란 장래 일국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심지어 다른 술탄의 아들이라 해도 딸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니?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하신 모든 말씀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도 훈계도 제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바두를 부두르 공주에게 청혼을 할 거예요. 이건 제가 어머니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이니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만일 거절하신다면 어머니는 이 아들이 죽는 꼴을 보게 되실 거예요. 알라딘의 어머니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뜻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아, 나는 네 어미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가 원하는 일이 사리에 맞는 것이라면 내가 못해줄 게 대체 무엇이겠니? 예를 들어 우리와 신분이 비슷한 어느 이웃집 딸내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라면 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것이야. 그런데 말이다. 심지어 이웃집 딸내미와도 결혼하는 데에도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 어느 정도 재산이나 수입이 있든지 아니면 확실한 직업이라도 있어야 한다.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이 결혼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뭔지 아니? 그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는 거야. 그런데 넌 뭐냐? 네 미천한 출신과 신분은 차치하고라도 땡전 한 푼 없는 몸 아니냐? 그런데 과대망상도 유분수지. 그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네 놈을 말 한마디로 떨어뜨려 박살내버릴 수 있는 나라님의 따님에게 청혼을 해? 좋다. 네 문제는 그렇다 치자. 지금까지 말한 건 네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남아있다면 너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니까. 하지만 나는 또 어떻게 하고? 술탄님께 가서 공주님을 네 아내로 달라고 말하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청혼을 하기 위해 감히, 아니 얼굴에 철판을 깔고 폐하를 찾아간다고 치자. 우선 내가 누굴 붙잡고 말한단 말이냐? 누구든 나를 미친 여자로 보고 망신을 주어 쫓아버리지 않겠냐? 그래, 내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폐하를 아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치자. 내가 들은 바로는 폐하께서는 백성 가운데 정의를 구하기 위해 아련을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만나주시며 또한 누군가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와도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한 기꺼이 만나주신다고는 하더라. 하지만 네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냐? 네가 구하는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네가 폐하와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면 뭔가 뛰어난 점이라도 있어? 그런 큰 은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거늘 그럴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거늘 네가 무슨 면목으로 그분께 그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어떻게 내가 폐하 앞에서 감히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느냐? 위험 있는 폐하의 모습과 웅장한 궁정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내 입은 즉시 얼어붙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심지어는 돌아가신 너의 부친에게 조그만 것 하나 부탁할 게 있어도 덜덜 떨던 내가 아니더냐. 그리고 얘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네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술탄에게 뭐라도 부탁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손에 선물을 들고 가야 하는 법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탁은 들어주지 못할지라도 선물을 받으면 최소한 싫은 기색 없이 찾아간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법이니까. 하지만 넌 무슨 선물을 할 작정이냐? 또 설사 네가 눈꽃만큼이라도 폐하의 관심을 끌만한 무언가를 보낸다 손치더라도 네가 하려는 그 엄청난 요청에 비하면 그것이 어디 세 발의 피나 되겠느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넌 지금 불가능한 것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그의 뜻을 돌리기 위해 하는 모든 말들을 알라딘은 아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훈계를 조목조목 깊이 생각해보고 마침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 정말 무모한 짓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술탄의 아련을 허락받고 그분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접을 받을 만한 방법을 미리 생각해보지도 않고서 무작정 가서
청혼을 해달라고 조른 것도 참으로 성급하고 분별 없는 짓이었어요. 정말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그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설친 것은 지금 저를 사로잡고 있는 정열이 너무도 맹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머니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바두를 부두르 공주님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아니, 거의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제 뜻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결정된 일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의 깨우침 덕에 저는 제 계획의 성공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선물 없이 술탄을 찾아뵙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제게는 그분의 마음에 들만한 점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요.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전 선물에 대해선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분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던 날 가져온 것이 뭔지 어머니는 아세요? 제가 2개의 주머니와 허리띠에 넣어 가져온 우리가 하찮은 새규리 조각으로 여겼던 것들 말이에요. 저는 그것들이 이 세상 군주들이나 가질 수 있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보석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잘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보석상들의 가게를 드나들며 알게 된 사실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그들의 가게에서 본 보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크기나 아름다움에 있어 한참 떨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엄청난 값을 부르더군요. 사실 지금은 어머니나 저나 우리가 가진 보석들의 값을 잘 모르지만 이 정도 선물이라면 분명 술탄의 마음에 들 것이라 확신해요. 어머니, 우리 집에 이 보석들을 담기에 적합한 형태로 된 큼직한 도자기 그릇이 있지 않아요? 그걸 가져와 보세요. 그 안에다가 보석들을 색깔별로 배열해서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게요. 어머니가 도자기 그릇을 가져오자 알라딘은 2개의 자루에서 보석들을 꺼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담아 대낮의 밝은 빛 가운데서 보니 그 색깔과 광채와 광택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놀란 것은 지금까지 2사람 모두 그것들을 등불 아래서만 보았던 까닭입니다. 물론 알라딘은 그것들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과일들인 양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황홀한 광경을 본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그는 이 보석들을 단지 놀이개 정도로만 생각했고 또 그럴 목적으로 품에 넣어왔던 것이죠. 이렇게 얼마 동안 선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한 후 알라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선물이 없어서 술탄에게 갈 수 없다고 변명하지는 못하시겠죠? 자, 이걸 가져가시면 술탄의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알라딘의 어머니는 비록 선물이 아름답고 눈부시긴 하지만 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귀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술탄에게 가지고 갈 만하다고 생각됐기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그녀는 자신이 술탄에게 해야 할 부탁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얘야, 선물이 효과가 있어 술탄께서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 주시리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청혼은 문제가 다르다. 난 그분 앞에 서면 힘이 쭉 빠져 꿀먹은 벙어리가 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소기의 목적도 이루지 못할 뿐더러 네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선물마저 잃고 돌아와서는 너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다고 알려주게 될 것 같아. 이건 아까도 말한 거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 이 어미는 두렵고 떨리지만 너를 위해 억지로라도 술탄을 찾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술탄께서는 나를 미친 여자로 여겨 조롱하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경노하여 우리 모자에게 엄한 벌을 내리실 거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바꿔보기 위해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드룰 부두르 공주의 매력에 강한 인상을 받은 그의 결심을 돌릴 수는 없었죠. 알라딘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졸라댔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꺼림칙한 마음을 억누르고 그의 뜻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도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그가 무슨 극단적인 일이라도 저지를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날이 벌써 저물어 있었으므로
왕궁에 가는 일은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모자는 내일이 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라딘은 행여 어머니의 마음이 변할까봐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모두 동원하여 그녀를 격려하고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일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회의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얘야, 나도 널 위해 간절히 바라는 바이지만 술탄께서 날 호의적으로 맞아주시고 내가 제의하는 말을 경청해 주신다고 하자. 하지만 만일 너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네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어디 있는지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니? 그분은 너의 사람됨보다는 먼저 이런 것부터 알아보려 하시지 않겠니? 자, 말해봐라.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어머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선 그분이 어머니를 어떻게 맞아주실지 또 어떤 대답을 하실지 지켜보자고요. 만일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물어오신다면 대답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 우리에겐 이 램프가 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를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준 이 램프 말이에요.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알라딘의 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램프가 단순히 먹고 살게 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고 모든 근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간파한 알라딘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의 계획은 꼭 비밀로 지키세요. 우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요. 알라딘과 어머니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은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사랑이 거세게 불타올랐고 머릿속에는 엄청난 행운을 얻기 위한 거대한 계획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깨우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어서 일어나 옷을 입고 왕궁 대문으로 가서 대제상과 제상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대신들이 어전 회의를 위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라고 재촉했죠.